자신만만하던 독일 방위 산업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RCH-155를 앞세워 한국산 자주포를 꺾었다고 자신하던 독일을 때려잡을 새로운 무기가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K9의 시장 점유율을 따라오지 못하던 독일은 RCH-155의 영국 자주포 수주 직후 자신들이 한국보다 우월한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개발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의 자찬도 이제는 끝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영국 자주포 수주전에서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에 고배를 마신 지 겨우 3개월 만에 유럽 시장 석권을 위한 새로운 차륜형 자주포 모델을 공개한 것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도 한국의 차륜형 자주포 개발 소식을 빠르게 전하며 촉각을 곤두쓰고 있으며 RCH-155를 앞세워 간신히 K9 자주포를 이긴 독일의 입장에서 한국의 차륜형 자주포 개발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에게 한국이란 존재는 방산 시장에서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데요. 다수의 자주포, 전차 등을 앞세워 유럽 방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독일의 아성을 무너뜨린 것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에 밀려났던 독일은 나토 국가와 유럽이라는 친분을 이용한 덕분에 영국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 차륜형 자주포를 투입하여 한국의 K9을 제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궤도형 자주포의 최강자 K9에 이어 새로운 차륜형 자주포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이상 독일의 승리는 일장춘몽으로 끝날 전망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차륜형 K9 자주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역시 대한민국 포병에게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K9과 K55A1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구축한 한국이 이번에는 새로운 155mm 차륜형 자주포를 앞세워 유럽 시장의 완벽한 독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인 RCH-155를 상대로 K9A2가 고배를 마신 지 단 3개월 만에 차륜형 자주포의 목업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군 전문가들은 한국의 빠른 개발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개발하는 차륜형 K9은 천무의 차체와 K9A2의 포탑을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천무 차체를 활용한다는 것은 개발 과정에서 소모되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향후 자주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비 소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국이 새로운 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하려 했다면 차체의 생산 라인을 이중으로 증설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큼 자주포의 대당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이미 기존에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천무의 차체를 활용한다면 신뢰성과 가격의 이점을 모두 확보할 수 있으며 여기에 K9A2의 우월한 포탑을 탑재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K9A2의 포탑은 완전 자동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전 과정에서 별도의 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뢰성이 검증된 차체를 기반으로 최신 기술이 적용된 포탑을 장착한 차륜형 K9은 경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유럽제 차륜형 자주포보다 기동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무기의 기동성은 전장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의 기동성과 전장에서의 기동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륜형 자주포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궤도형과 달리 수송기를 통해 전장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궤도형 자주포는 철도나 로베드 등을 활용해야만 전장으로 수송이 가능하지만 무게가 가벼운 차륜형 자주포는 수송기를 통해 더 빠르게 전장 투입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RCH-155는 복서 장갑차의 차체에 AGM 포탑 모듈을 탑재하여 과도한 정거와 무게로 인해 수송기 탑재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무 차체를 활용한 차륜형 K9은 이러한 단점을 피해갈 수 있어 차륜형 차체의 장점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륜형 K9의 차체는 2개의 로켓포드를 장착한 31톤의 천무를 기준으로 최고 속도 80km로 기동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7톤대 세자르 자주포가 100km의 최고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1.5배나 더 무거운 무게에도
80km의 최고 속도를 보유한 천무차체의 기동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2개의 로켓포드보다 중량이 더 가벼운 자주포 포탑을 탑재하여 전투 중량이 줄어들면 유럽산 자주포와 동급 이상의 최고 속도를 보유할 수 있다는 계산도 충분히 나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악지형과 중동의 사막지형에서 기동 능력을 입증한 천무차체라면 유럽의 평지에서는 얼마든지 더욱 압도적인 기동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수송에서의 기동성과 전장에서의 기동성 모두 압도적인 성능을 갖춘 차륜형 K9은 말 그대로 차륜형 자주포의 정석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륜형 K9의 놀라운 성능은 기동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거리 측면에서도 경쟁 모델을 압도하기 위한 성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K9A2는 더욱 긴 사거리 확보를 위해 52구경장 포신에서 58구경장 포신으로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신이 더 길어지는 것은 포탄의 사거리, 속도, 명중률이 모두 한 단계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륜형 K9도 K9A2와 동일하게 58구경장 포신의 탑재가 가능하여 최대 70km 이상의 사거리 확보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RCH, 1호, 세자르, 아처 등 유럽의 대표적인 차륜형 자주포들의 최대 사거리가 50km 내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70km 이상의 사거리가 확보될 한국의 차륜형 K9은 유럽제 자주포들과는 격이 다른 화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히 포방부라는 대한민국의 별명에 걸맞은 세계 최강의 차륜형 자주포가 탄생할 것이란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요. 또한 독일의 RCH-155가 자랑하는 이동간 사격도 자주포 시장에서는 그다지 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포병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60도 개념보다 더 세밀한 6400mm를 기준으로 좌우 사격각을 계산합니다. 이때 10km 거리의 표적을 상대로 1mm의 오차가 발생하면 포탄의 탄착 지점은 좌우로 10m나 벗어나게 되는데 이동하며 발사되는 포병의 사격이 겨우 1mm의 오차 이내에 들어올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결국 아무리 자동화된 사격 재원 계산과 포탑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동 간의 사격을 실시할 경우 흔들리는 차체와 포신에 의해 몇 밀의 오차값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좌우거리로 환산할 경우 수십 미터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이 자랑하는 RCH-155의 이동간 사격은 자주포 경쟁에서 허울만 좋을 뿐 실질적인 이점을 얻기는 어려운 요소란 의미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차륜형 K9의 개발을 완료한다면 그동안 유럽이 자랑하는 차륜형 자주포들을 압살할 수 있는 자주포가 탄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하는 것을 두고 다소 의구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산악 지형 위주를 이루는 한국의 입장에서 굳이 많은 돈을 투자하여 차륜형 자주포까지 개발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이외의 전장 환경으로 눈을 돌리면 한국의 차륜형 K9이 불러올 수출 효과와 경제적 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차륜형 자주포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궤도형 자주포가 차륜형 자주포보다 더 다양한 지형에서 기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는 있지만 도로망이 갖춰진 상황에서는 차륜형의 기동성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대포병 레이더를 비롯하여 각종 탐지 장비의 성능이 점차 더 향상되고 있으며 드론을 비롯한 무인 공격까지 추가되는 현대 전장에서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를 가진 궤도형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전 세계의 새로운 추세로 부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K9 자주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핀란드 같은 나라들도 자국의 견인포를 재활용하여 차륜형 차체와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사례까지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차륜형 자주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디펜스 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세자르 자주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실률이 10% 미만으로 타 자주포 대비 현저히 낮은 손실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전에서 운용하는 미국의 M109, A6 팔라딘이나 폴란드의 AHS 크랩의 손실률이 약 30%에 달한다는 평가가 있는 점에서 세자르 자주포의 생존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을 기반으로 유럽의 여러 군사 강국들은 차륜형 자주포의 장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며 한국의 자주포 수출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당연히 이러한 흐름을 뒤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K9 자주포의 성능이 아무리 우수하고 K9A2처럼
K9처럼 궤도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무 궤도를 장착한다고 하더라도 궤도형과 차륜형의 근본적인 차이를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K9의 우수한 화력을 도입하고 싶더라도 차체의 한계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국의 차륜형 K9 개발은 단순히 자주포 자체의 우수한 성능뿐만 아니라 지금의 방산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을 이어 나가려는 노력 측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게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궤도형 자주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K9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차륜형 자주포까지 개발을 완료하면 더 이상 독일과 스웨덴, 프랑스 등은 자주포 분야에서 절대로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방산 시장 4위 진입을 넘어 궤도형과 차륜형 모두 세계를 제패한 대한민국 자주포의 위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19일 인도 K9 추가 도입 영상입니다. 인도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생산한 K9 바지라 자주포 100문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인도는 이전에 300문의 K9 바지라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번 도입 물량까지 합하면 총 400문의 K9 바지라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인도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K9 바지라를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라다크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인도군의 자주포 도입 사업은 약 7년 만에 총 400문의 K9 자주포를 현지 부품 50%를 적용해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도군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헬기로 고산지대까지 운반할 수 있는 미국산 M777 155mm 견인포도 140여 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인도는 타타그룹에서 개발하던 자주포 사업도 진행한 적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차륜형 자주포인 아트모스를 400문 이상 도입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M777 견인포 사업만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타타그룹의 자주포 개발 사업은 설계 결함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차륜형 자주포 도입 계획도 K9 자주포 생산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중단되고 K9 자주포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고 걸작으로 꼽히며 세계 자주포 중에서도 비교할 상대가 없는 최상급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능과 기본기가 탄탄하여 국제 수출 시장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잦은 인도는 K9 자주포의 높은 성능과 신뢰성을 이유로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K9의 인도 수출길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는 K9 자주포 개발 성공 후 인도의 자주포 도입 사업을 따내기 위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현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인도가 방산 기술을 습득하고 자국 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등을 지원하는 것은 항상 있어왔던 일이기에 특별한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문제는 수출 대상국이 인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무기체계 수입뿐 아니라 타국 방위산업체들과의 협력이 있어 관료적 비리와 느린 업무 처리 속도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과정 중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술 이전 및 부품 수출을 통해 인도 현지에서 K9 자주포의 생산을 지원하여 당초 일정보다 빠르게 K9 자주포를 납품함으로써 품질 관리와 생산 능력이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모디 총리와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인도 현지의 K9 생산 라인을 방문해 만족감을 드러냈고 인도 정부와 군 당국이 K9 자주포의 성능과 현지 생산 능력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분쟁 가능성이 높은 인도와 중국 국경 지역에 K9 바지라 자주포를 전진 배치했는데요. 바지라는 힌디어로 천둥을 의미하며 불교에서 제석천이 아수라를 무찌를 때 사용하는 무기인 금강절을 뜻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휴전선 전방을 사수하는 부대에 제일 먼저 최신 무기와 장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인도가 중국과의 분쟁 지역에 K9을 배치한 것은 K9에 얼마나 만족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화력과 기동성을 갖춘 K9 바지라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포병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체계로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 시 전술적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요 배치 지역이 바로 몇 년 전 인도와 중국이 무력 충돌을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까지 발생한 라다크 지역입니다. 라다크 지역은 고도가 높고 지형 조건이 험난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중화기를 동원한 심각한 전투가 발생한다면 인도의 K9 마지라와 중국의 PLG-05, PCL-181 같은 자주포가 일대격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 전력에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양측의 갈등은 1914년 체결된 심나 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국경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나라는 대부분 영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에도 영국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하고 인도와 티베트 간의 국경선을 확정하는 맥마흔 라인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라인을 인정하지 않았고 신해혁명 이후 청 제국이 몰락하면서 티베트가 독립을 선언하자 티베트를 점령하고 맥마흔 라인이 중국에 불리하게 설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과 인도의 국경 문제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요. 1962년 10월 20일 중국은 카슈미르의 악사이친과 맥마흔 라인의 주요 대상인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국경 분쟁 지역을 침공하며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이 전쟁은 대부분 해발 4,000m 이상의 높은 고지대에서 벌어졌으며 중국군은 인도군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킬 수도 있었으나 중국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점령한 영토를 자국령으로 선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한 뒤 철군했으며 맥마흔 라인을 존중하는 실질 통제선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1997년 상호조약을 체결하여 실질 통제선 2km 안에서는 화기를 발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인도가 호응하면서 인도와 중국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이 다시 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5월 라다크 지역 가랑 계곡에서의 충돌은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따라 양측이 몽둥이 등으로 육박전을 벌였고 1962년 전쟁 이후 최악의 분쟁으로 기록됐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에 의하면 당시 무력 충돌로 인도군에서 사상자가 20명, 중국군에서는 45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라다크 지역은 인도와 중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도가 바로 이곳에 K9을 배치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K9에 대한 인도의 믿음을 조금 과장하자면 거의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신경을 곤두세우며 대응을 했는데요. 그게 좀 우스운 것이 K9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자주포가 훨씬 우월하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 매체가 K9은 스펙상 성능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비난과 함께 중국산 PLG-05 자주포보다 사거리, 발사속도, 탄두 중량에서 열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신뢰성이 낮으며 실제 포격전에서 긴 사거리와 높은 성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K9 자주포 6문 중 절반이 파괴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구식 견인곡 사포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까지 게재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 K9 진지를 타격한 것은 북한의 76.2mm 견인포가 아니라 122mm 방사포였으며 방사포 포격으로 파괴된 K9은 단 한 문도 없었습니다. 당시 배치된 K9 6문 중 한 문은 정비 중이었고 나머지 5문 중 2문이 일부 피해를 입었으나 그중 한 문은 몇 분 만에 수리되어 포격에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4문의 K9 자주포로 북한군을 타격했으며 탄착군 분석 결과 실제 성능이 스펙상 데이터보다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PLG-05가 K9보다 우수하다는 주장도 이런 방구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PLG-05 개발사인 중국 북방공업은 PLG-05가 15초 동안 한문 TOT, 즉 한문의 화포가 3발의 포탄을 각각 다른 각도로 사격해 표적을 동시 타격하는 사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공개된 훈련 영상을 보면 PLG-05는 포탄을 쏠 때마다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는 등 주퇴복자기와 차체 서스펜션 성능이 형편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K9에 대한 중국의 공포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가 K9 추가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중국이 비공식적인 채널로 인도에 K9 수출을 하지 말라고 한국을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데 자신들과 무력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인도에 K9을 수출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반 조건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어떤 무기를 어떤 나라에 판매를 하든 말든 중국이 간섭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중국의 이런 앙탈과는 상관없이 현재 한국과 인도의 K9 추가 수출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K9 맞이라 자주포에 크게 만족한 인도 육군은 백문을 추가로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인도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초 2024년 3월에 승인이 날 예정이었으나 인도 총선으로 인해 연기된 상태이며 6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무기체계가 된 K9이 인도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루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거리튜브였습니다.